자, 모의고사 5회 TAT 1급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 정보는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 정보보다 신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입니까? 자, 원가. 우리가 처음 취득했을 때 그 원가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뢰성에 입각한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자,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거, 이 원가라고 하는 건 딱 정해졌잖아요. 처음 구입했었던 그 금액 가지고 정해진 금액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성이 좋죠. 회계 기간 말에 이 수정 분계 같은 거 하시지요. 네. 그래서 손익에 정리해갖고 성급, 미수, 선수, 미지급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의 개념이다.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급 차변에 비용, 대변에 그 맞는 것 비용이 같아요. 보험료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선급이라는 것은 먼저 받았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험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자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해놓지만은 이게 1년 거면은 이 속에는 내년도 거가 들어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올해 게 아니니까. 네. 이러한 주요 근거는 바로 계속해서 회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계속기업 가정이지요. 맞죠? 네. 자,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보자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날짜가 한 8월쯤 됐다고 해봅시다. 8월.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시점은 12월 달 결산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고 오세요 하는 건 신뢰성이죠. 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거라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하는 건 목적 적합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 보듯 벌레 보듯 한다 그래갖고 상충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네. 상호 대립적 관계도 많네요. 네.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을까요? 재무제표. 예, 여기가 기업 간이 아니고 이게 틀렸어요. 기업과 기업을 쓰는 게 아니고 정기. 여기는 단기 부담금.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 회사 내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 이게 틀려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당해 연도에 처음 설립한 항공의 재고 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말 재고액이 243만 4,500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매출 원가가 6185,001 때 매출 총이익이 요거래요. 얘네들 다 한 세트겠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를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후입을 했더니 총이익이 늘어난 상황이군요. 이랬을 때 후입선출법의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요 주어진 자료 중에서 기말 재고액이 이렇게 출제가 돼 있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나왔으니까요. 기본적인 공식은 매출액에서 뭘 빼시면 매출 원가. 그렇죠. 매출 원가를 빼시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액.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매출액을 일단 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지만이 뒤쪽 후입선출법으로 해가지고 기말 재고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좀 써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가가 요거고요. 총이익이 이거니까 두 개 다 보탠 금액이 매출액이겠죠. 네. 그래서 6185 빠바방 더하기 2240 빠바방 해서 보시면 매출액이 8425. 2425 이렇게 되겠죠. 8425.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출 총이익이 후입선출법 거가 286만 5천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후입선출법의 매출 원가.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 금액에서 후입선출법 2865 빠바방 이걸 빼보시면은 후입선출법 매출 원가가 이거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556만 원.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근접해서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기초와 매입액 그 금액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매입액이 얼마인지 요 X를 먼저 구해야 뒤쪽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다고 한다면 매입액은 아까 이 매출원가 있었잖아요. 여기 매출원가 여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 6185 이 금액을 가지고 6185에서 바로 X 마이너스 기말이 243만 선입선출법의 기말이 요거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빼볼게요. 6185 빠바방에서 2434500. 자, 빼가지고 보니까 X 금액이 375만. 네. 그런 다음에 500원이에요. X가. 그럼 네. 이 금액이 여기로 가겠네요? 네.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금 375만 500원이 이쪽으로 갔는데요. 그 상황에서 자, 얼마를 빼야? 잠깐만요. 이거 금액 틀렸다. 이게 아니다. 빼는 게 아니다. 더해야 된다. 왜냐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 네. 그쵸? 여기가 500 얼마인데 여기가 300 얼마인데 뭘 빼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계산 잘못했어. 이거 더해야 돼. X 금액이 자,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618만 5천 원에서 243만 4천 원. 자, 500원을 더해 갖고 여기가 861만 9,500원이네요. 여기가 X가.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이 861만 9,500원에서 이 556만 원 빼면 이게 나오겠죠. 물음표가. 네. 해서 빼가지고 5560 빠바바방 빼보니까요 3059500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네. 자 여기는 그 내용은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실 때 하셔도 되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계산을 몇 번 해서 그렇지. 네. 자, 3번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장단기 금융상품 섞여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단기 금융상품 골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기합수표 그리고 3개월 이내 환매채 얘네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죠.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1년 이내 하잖아. 단기는 1년 이내 금융상품. 네. 그래서 지금 2021년 말이기 때문에 정기적금 이거 있죠. 네. 이것도 넣으면 안 되죠. 네. 장기. 네, 그렇다면은 여기 1년 이내 들어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네. 그래서 합쳐 보니까는 130만 원. 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쵸? 그 제한 보통예금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요. 제한 보통예금이 뭐예요? 1년 사용 제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통예금이라고 해도 1년 동안 사용 못 해요. 아, 이런 보통예금인데 쓰지 못하는 돈. 그쵸. 이런 예금들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일반 보통예금으로 안 보고 이렇게 특정 현금과 예금 비슷한 그런 예금을 생각하셔야 돼 갖고 이거는 그것도 현금이 이제 단기 금융상품. 네, 단기로 가요. 단기 1년 이내기 때문에 네. 1년 사용 제한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네. 1년 이내 단기 네. 금융상품. 예. 네. 그 다음입니다. 4번. 저기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 동안 이 대손 상가액을 외상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가정하시고요. 네. 자, 총 매출액이 얼마냐를 구하라 그랬어요. 총 매출액. 네. 이런 거는 T 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T 계정. 네. T 계정을 이용하셔서 이게 외상 매출금 계정이에요. 외상 매출금 계정. 항상 차변에는 자산이니까 기초를 쓰시죠. 네. 반대편에는 기말을 쓰시죠. 네. 그렇게 하고 발생된 금액이 있으면 차변에다 쓰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대손이나 회수 금액이 있으면 대변에다 쓰시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발생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외상 매출금 발생 금액하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현금 매출 있죠. 네. 이거하고 두 개를 더해야 돼. 발생된 거. 이거는 외상 매출인 거고 현금 매출하고 두 개를 더해야 총 매출이 되는 거죠. 일단 흐름을 파악을 미리 딱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초는요 30이래. 여기 30. 그 다음에 이거는 차변이고 30은 그 다음에 기말은 4월 30일 기말은 여기가 기말 이쪽이 되겠죠. 30만 4천. 네. 30만 4천이 되겠고요. 기말. 그 다음에 대손 8천도 이쪽이죠. 대변 쪽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외상매출금 회수도 대변이죠. 회수된 것도. 고로 대변 합이 얼마냐. 일단 대변의 합을 먼저 구해가지고 보니까 대변의 합이 전체적으로 45만 2천이에요. 45만 2천. 예, 45만 2천이고 그렇게 하고 차변은 지금 보시다시피 30만 원 아까 기초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30을 빼시면은 15만 2천이 바로 발생 금액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답 15만 2천 하면 틀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5만 2천을 찍겠지만 여기서 물어본 거는 총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출한 것까지 12만 원을 보태야죠. 네. 그래서 27만 2천 답은 4번이죠. 예.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다. 오케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5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이 코앞인지라 많은 시간을 들이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한빈 오빠는. 네. 자, 항공은 7월 1일자입니다. 장부 금액 350만 원짜리, 취득 원가는 450이었었고 감가상각 누계가 100만 원이었었습니다. 네. 이 기계 장치를 자, 제공하고 또 다른 공정가치 240만 원짜리 기계 장치를 수령했습니다. 자, 이러한 교환을 우리는 무슨 교환이라고 한다? 동종 교환이라고 하죠. 네. 자, 이랬을 때 새로운 기계 장치 내용 연수가 5년이고요. 잔존이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셨을 때는 요게 이종 교환이냐, 이종 자산 교환이냐, 동종 자산 교환이냐에 따라서 이종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요. 네. 금액은 계산해봐야 되지만 일단 문맥으로 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동종자산 교환으로 처리했을 때는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단 1번, 4번은 제껴놓고요. 나머지 것들을 풀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동종자산 교환이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가 나갔어요. 기계장치. 그래서 450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 있죠. 그래서 장부금액 100만 원짜리 감상루를 빼죠. 이렇게 감상루. 그래서 100만 원 딱 빼주셔가지고 이 차이 나는 350만 원, 350만 원 이게 새로운 기계장치 금액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동종자산 분계지요. 네. 그랬을 땐 처분 손익이 전혀 생기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를 자 이종자산이라고 한다 하면 이종자산일 때는 내 거예요. 먼저 내 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내 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잘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네. 여기는 새로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종교환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차량 운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달라야 되니까 240만 원으로 처리를 만약에 했다. 이게 240만 원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차변이 340이고 대변이 450이죠. 네. 그래갖고 처분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네. 110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10만 원 처분 손실 생긴다고 하는 거 맞죠? 네. 금액도 맞고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종자산 교환이면 자, 첫 번째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거 공정가치가 있었으면 그걸 쓰는 거고 240만 원 쓰기 전에 그게 있었으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 들어오는 기계장치 공정가치를 썼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24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 1년 지나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240만 원에
지금 20만 원이 잔존이죠. 네. 20만 원 빼야잖아요. 그래서 네. 220만 원에 대해서 방법이 정액법 상각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정액법 상각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네요. 근데 이게 네. 잔존이 20 있고 5년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정액법 상각으로 하셔야 되죠. 정률은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220을 5로 나누니까 얼마 나왔다? 44만 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이게 몇 월 달? 7월. 네, 7월이기 때문에 44만 원을 단절 6개월치만 계산해야 돼서 22만 원이 맞죠? 네. 그렇다면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 결국 틀린 건 3번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3번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시게요. 자, 동종자산 교환인 경우, 자, 이랬을 때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요 동종자산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450 나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금액 100만 원 이쪽에다가 쓰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기계장치 금액을 350을 써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동종일 때는 그럼 350에서 20만큼 잔존이니까 20 빼야 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30이죠. 네. 330을 5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330만 원 나누기 5를 하시면은 66만 원 나왔죠. 네. 그치만은 우리는 지금 이걸 7월 1일 날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 금액의 반절만 감가상각 해야죠. 네. 33만. 그렇다면 33만 원만 감가상각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350에서 33만 원 빼면 벌써 끝전이 안 맞잖아요. 네. 350에서 33만 원 빼시면은 여기가 317만 원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여기 써놨어요, 제가. 네. 동종이었을 때, 이종이었을 때 그렇게 하고 쭉 해갖고 33만 원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6번은 2021년도 오류가 발생했어요. 저는 이런 문제 중에 오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위의 사항을 제외한 오류예요. 유류가 아니고 오타 났네요. 자, 수정 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 요게 문제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한 가지는 이렇게 이익잉여금의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가 좋을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2020년도 기말재고자산 3만 원 과대계상됐다라고 돼 있는데 요 기말재고가 과대계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과대가 되는 거 아시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3만 원을 제대로 정정을 해놓으려고 그러면요.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만원 과소계상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원은 오히려 과소기 때문에 과소가 되면 내려간 거니까 당기순이익도 내려갔을 거니까 제대로 수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없이 가로 없이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2020년도 기말은 2021년도 기초로 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요때 1의 두 개는 지금 보시면 이 재고자산은 2020년도 것까지 표시가 돼 있으면서 요 감가상각비는 2022년도가 없는 이유는 이런 비용은 수익이나 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기 때문에 한 해만 살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없습니다. 2022년도로 넘어가는 게 없고 이 재고자산 부분도 이렇게 한번 그 당에 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말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25,000원 과대계상됐습니다.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이런 식으로 이익이 줄지요.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수정 반영한 거가 25,000원 마이너스 없이 표시한 것이고 8,000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소계상됐어요. 그러면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이익이 반영이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줄여주셔야 돼갖고
마이너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2021년도만 봤을 때는 32,000원이 이익이 났지만 그 전에 20년도에 손해난 5,000원이 있어서 그걸 빼주시면요. 결과적으로 27,000원 과소 계상됐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자,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7번입니다. 7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읽어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감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감사는 딱 한 건만 나와요. 한 가지. 그래서 감사의 역할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벌써 틀렸어요. 이런 나머지 회사의 윤리 강령, 부정 방지 프로그램 등의 재무제표 관련 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은 바로 경영진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 감사에 대한 예시가 틀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8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해 사용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요, 이렇게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는 매출세액을 만들어 갖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 회사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네 가지가 있는데 간주 공급에 네 가지. 그래서 자, 개, 사, 폐.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도 자가 공급 보시면요. 자가 공급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었다.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것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타사업장 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맞고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줬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요거 만약에 일부를 자기가 부담을 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용역의 공급이 맞고요. 건설업의 경우는 자 이렇게 전부를 부담했건 일부를 부담했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이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오케이, 안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일단 비껴가면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공통이라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나눠야죠. 안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면세나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은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요.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면세죠.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 공제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해서는 중고자동차가 요 재활용, 폐자원 그쪽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지 의제는 농축수임 이러한 것들 해서 요거와 관련되는 게 의제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요것도 쉬운 문제다. 알면 쉽죠? 맞습니다. 4번을 보세요. 퇴직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죠. 왜다? 퇴직소득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퇴직소득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에 관련된 것만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별도죠. 퇴직이나 양도는 종합하고는 분류됩니다. 별도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혹시 1번 같은 경우요. 일시금을 받았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퇴직공제금 등을 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은 그 수입 시기가 이렇게 퇴직공제금을 소득으로 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언제가 이렇게 그 근로를 뭐 제공한 날 이런 식이었잖아요. 뭐 퇴직한 날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 퇴직공제금을 받았을 때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퇴직일 현재 연금 계좌에 있거나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당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 징수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연금 계좌는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세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 틀린 거는 자, 여기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가봅시다. 11번. 자,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요. 55%가 산출세이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요 일일 15만 원은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되고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소득이 맞고 그리고 요거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자격수당은 과세되는 소득이지 비과세가 아니지요. 맞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 수령했을 때요. 요 부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거 실손보험 같은 거 받은 것은 이 세액 공제 못 받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 방과후 학교라든가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데 여기 또 교육복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2번이 틀렸습니다. 교복 50만 원까지는 된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2번이 틀렸고요. 혹시 이 존속 어르신의 교육비는 원래는 교육비는 T 위쪽 존속은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장애인 특수 교육비였을 때는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를 위해서 지출했다고 한다면 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이 결산 조정하고요. 신고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요. 결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손실이나 비용이 있을 때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즉 12월 31일 날 반영을 해야지만이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결산 조정이 안 들어가는 내용은 신고 조정 쪽에서 조정을 꼭 하셔야 되겠지요. 결산 조정 항목에 보시면 이 감가라든가 퇴직이라든가 대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산 조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손금도 결산 조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요 문제 가운데서 자,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지요. 법인세 신고 후 신고 조정 사항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 조정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결산 때 조정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만약에 자 신고 조정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신고 조정 때 안 했으면은 경정 청구 대상이다 라고 돼 있고요. 결산은 경정 청구 못하는 것이니까 1번, 2번 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채권 시효가 완성된 요 송금 산입은 요 시기 자체를 송금 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요 송금 부분의 소멸시효 부분은 대손금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 송금 산입 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이런 세무 조정은 강제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죠.
14번입니다. 이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벌써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입니다. 이게 1번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을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틀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요. 1년 미만인 사업연도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아요.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뒤쪽에 보시면요. 4번 항목에서 법령 또는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랬을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한다.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쪽에 쭉 보시면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 등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없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로 한다 그랬는데 중간에 내용이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규정이 없을 때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죠.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다음은 BB의 제7기 사업연도 결산 자료 일부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세무 조정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해서 재산세 그리고 환부이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처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재산세 냈던 거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환급이 됐죠. 그래서 계산 잘못됐다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자비이익으로 계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으로 갑니다. 이게 다 입금 불산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구하기가 쉬웠는데 금액은요 합쳐가지고 105만 원이 되겠고요. 105만 원 기타로 보셔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해서 보시면요. 이거를 뭐라고 보시면 됐냐. 자 이렇게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받았거나 뭐 이거는 이 법인세는 아니니까 이걸로 보는 게 좋겠네요. 2월 입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난번에 송금 불산입 됐다. 그 말은 곧 입금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에 이게 전기잖아요. 전기에 입금됐던 거가 다시 이번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입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입금 불산입으로 가는 겁니다. 전기 입금됐던 거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입금 불산입으로 잡으시고 이 부분에 자비익으로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자비익은 결국은 당기순이익으로 올려주지요. 그래서 자본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네. 자 모의고사 6회입니다. 6회. 네. 자 설명 옳은 것. 중간 재무제표는 신뢰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벌써 틀렸죠. 네. 예, 중간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목적 적합성하고 그렇죠.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A 회사가 집에 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거액의 매출을 한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래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시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표현의 충실성을 위배한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 가치를 세 개의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금액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평균값 각각 세 개의 기관의 평균값으로 보고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는 검증 가능성. 평균값으로 보고하는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 표시하지 않도록 정한 항목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예,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이 있다 그러면은 통합해서 표시 잠깐만요 할 수 없다 있죠 그쵸 틀렸죠 이게 자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자, 유사한 항목이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여기 끝에가 없다 그래서 틀렸네 네. 자 오케이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요. 사채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지금 매입한 거죠. 네. 매입했을 때 추가적인 부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사채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어렵죠? 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봐서 그런 것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사채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다른 회사의 사채,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만기에 원금 상환도 돌려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차변 쪽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 이렇게 분개할 거 아니에요. 구입했을 때. 네. 그렇게 하고 보통 예금으로 해서 구입을 해놨다면 나중에 12월 31일이 되면 이자 줄 거 아니에요. 이자. 네. 우리도 이자 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했을 때 이자는요. 여기 지금 액면 금액이 20만 원이면 액면 이자가 표시 이자가 5%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5% 해서 금액이 딱하니 10,000원이 계산돼서 현금 10,000원 들어오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자 수익이라고 계산해주는 금액은 처음 우리가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 취득 금액 있죠. 네. 이 취득 금액하고 유효 이자율 이거하고 딱하니 곱해서 그게 이자 수익이 되겠죠. 네. 우리 옛날 사채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이 11680이 됐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는 요 매도 가능 증권 요 1680원이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죠. 요거. 여기 지금 보시면 기초가 194,650원. 네. 그리고 유효 이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액면 이자가 10,000원이니까 네. 차이 나는 거 있죠. 차이 나는 거. 네. 그게 1,680원이죠. 네.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놓는 거죠. 네. 전에 같으면은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상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셨어도 됐었겠지만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분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이 되면 이 평가라고 하는 거 지금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채 공정가치 평가가 196,000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12월 31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요 194,650원에 구입을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채 여기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여기 1,680원 보이시잖아. 네. 이것까지 합쳐갖고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느냐면 요만큼으로 계산이 돼 있죠. 여기. 요걸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얼마만큼 자 공정가치는 이건데 우리는 요렇게 지금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요걸로 돼 있으니까 네. 330원만큼이 평가 손실이죠. 네. 공정가치보다 적으니까 네. 많으니까 우리 게 많으니까 공정가치는 이건데 우리는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330에 대해서 빼야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이자 수익은 이렇게 잡혔죠. 네. 그치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330원 있었죠. 네. 네. 이렇게 평가 손실은 330원 있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 항목일까요? 재무상태표 항목일까요? 채권은 손익계산.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네? 누계 항목이잖아, 이건. 이건 네. 재무상태표 항목이잖아, 재무상태표. 채권은 그 단기 손익으로 다시 재분류되지 않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채권이라고 해도 이 매도 가능이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매도 가능이었을 때는 당장 이렇게 실현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매도 가능은 재무상태표 이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넣으면 안 돼. 얘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얘만 봐야 돼. 얘만. 그래서 답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 여기 금액이 11,680원 4번이 정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채권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채권은 그 재분류 잉여 됐다가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채권도 종류가 네. 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 그렇죠. 네. 채권이라고 해도 이 사채도 채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채권이고. 네. 예. 그랬는데 그게 기간이 1년이냐? 1년이면 항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니까 여기가 음, 단기 만약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 네. 손실이다. 단기 매매 네. 증권 평가 손실이다. 그럼 네. 그런 건 단기니까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요. 네. 그렇지만 매도 가능이잖아. 지금 현재 매도라고. 네. 예, 매도라고 여기서 매도라고 했기 때문에 네. 매도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완전성. 이거는 이 신뢰성이나 위험에 관한 설명, 요거는 이거를 본다고 해서 정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실제성 하면 자산이나 부채가 보고기간 종료일 등 주어진 특정 일자 현재 존재하는가? 이게 실제성이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발생 사실은 거래나 사건은 회계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했는가?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네.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보고 기간 종료일 등 주어진 특정 일자 현재 자산이나 부채는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이 부분. 그래서 자산은 음, 권리, 부채는 의무. 그래서 회사에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주장. 이게 지금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을 보시면은 4번이 맞다 그거예요 지금. 이건 앞만 우리가 앞에서 뒤져봐야 힘들고 네. 4번을 보시면 특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의 뜻이 이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기록되었으며 자 수익이나 비용은 적절한 기간에 배분되었는가 이게 측정하고 관련된 용어다. 네. 측정 적절한 금액으로 기록되었는가 이게 측정에 대한 뜻이래요. 네. 4번 나머지 것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네. 자, 현재 존재하는가 실제성 이렇게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서로 설명이 바뀌었어 순서가. 그래서 이걸로 잘 정리해서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 유형자산 요거 지금 굉장히 용어가 길어요. 유형자산 옳지 네. 않은 거. 근데 답은 너무 쉬워. 왜 음, 쉽냐면 유형자산은요 지난번에 우리 실기에서 나왔듯이 요 평가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 돼. 네. 재평가 모형으로 하든지 원가 모형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음, 자, 해서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처음 구입했었던 이 1,000원짜리 이 원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토지 이렇게 처음 현금 1,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 맞아요. 네. 그치만 중간에 이렇게 200원 올랐죠. 네. 이런 건 회계 처리 안 해요. 원가는. 네. 항상 기준이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도 안 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떨어졌을 때만 해요. 손상 네. 차손 200원. 네. 손상 차손 누계 200원 이렇게. 네. 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됐죠. 네. 회복이 됐으면 원래 있던 원가 모형 안에서만 회복시켜요. 네. 환입시키고 끝나요. 네. 이건 원가고요. 그리고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평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은 똑같고요. 이렇게 200원 올랐죠. 네. 그랬으면 차변에 토지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예요. 네. 이 재평가 잉여금. 네. 그러다가 떨어졌죠. 이렇게 100원만큼. 네. 그랬을 때는 다시 토지를 빼요. 100원. 네. 그렇게 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빼줘요. 네. 여기에서. 그럼 네. 재평가 잉여금이 100원 남았겠죠. 네. 네. 그러다가 또 가서 보시면 300원 떨어졌죠. 네. 그러면은 토지가 300원 떨어졌는데 300원만큼 여기 있던 잉여금에서 100원 빼고 나머지는 재평가 손실로 가요. 손실. 네.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다시 회복이 됐죠. 이렇게 400원이. 네. 그러면은 이때 토지 400원 늘어났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보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요 재평가 요 지금 현재 여기 지난번 2013년 말에 2013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말에
재평가 손실됐던 200원 있죠, 200원. 여기.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이익을 잡는 거예요, 평가 이익을. 이 재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가 손실 났던 금액 안에서 200원을 잡고 나머지는 다시 재평가 이익으로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요. 이거는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셨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여기 4번이 왜 틀렸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자본 조정으로 인식하는데 이거 자본 조정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이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 기타 포괄 손익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잘 보세요. 이제 왜 틀렸는지.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에는 아까 금방 증가됐잖아요. 이렇게 증가. 여기처럼. 그랬을 때는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감소액이 있었죠. 금방. 그랬을 때는 그 감소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이게 틀렸어요. 여기가 재평가 증가액만큼 자본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가더라? 이렇게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항목 있죠. 이걸로 가야 돼. 이걸로. 이게 자본 조정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계정 과목 3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재평가할 때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거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봐.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그래서 계정 과목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 과목인 거고 이 재평가 이익이나 재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손익계산서 항목인 거예요.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간다고 하는 거 그걸 보시면 돼요. NI가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 자본 조정 자체는 나오면 안 돼.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오셔갖고 여기도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 같은 경우는 사채에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요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왔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나왔고 현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발행 시 분계가 아니고 이자 지급 시 분계죠. 이자 지급 시 분계인데 우리더러 뭘 알아내라고 그랬느냐면 유효 이자율이 얼마냐 이걸 알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이자율은 우리 실제로 발행했던 사채 대변의 사채 해가지고 발행 금액 얼마냐 바로 나와요. 발행 금액은. 왜냐면 여기 지금 현금으로 나간 게 72,0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 이자율이 10%니까 이게 72만 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채 액면이 지금 72만 원이다. 그래서 그거에 10% 72,000원 바로 나올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쪽으로 온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조금 들어왔어. 72만 원보다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여기다 곱하기 해가지고 유효 이자율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알라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다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이자 비용 요거 알 수 있고요. 이 금액에다가 이 발행 금액 곱하기 얼마를 곱해서 유효 이자율이 나왔냐 이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뭐라도 이거를 알든가 이 발행 금액을 알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이라는 뜻은 14,336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이자 지급한 후에 사채 장부 금액이 이거라고 알려줬죠. 장부 금액이. 이게 힌트예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 네. 이자 지급한 후에 사채 장부 금액은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요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여기 발행 금액에다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더해서 다음 연도 사채 장부 금액이 되니까요. 이걸 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359,680원에서 14336을 빼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345,000. 예.
34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 발행 금액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누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걸로 나누면 몇 퍼센트짜리인가 나오죠. 그래서 86,336 나누기 345,344 해서 곱해 보시면 25%, 정답은 4번이 딱 나와요. 이렇게 해서 25%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번. 6번하고 7번까지만 일단 오늘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6번을 보시면은 요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도 되게 복잡한 문제. 아까도 6번이 복잡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류가 생긴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쪽으로 지금 한꺼번에 보려고 2020년 말 기말재고 자산 4만 원만큼 과소계상됐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과소계상됐으면 이게 기말이 과소계상됐으면 내려갔죠. 네. 그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 내려갔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올려줘야지 이렇게 제대로 해야 네. 되니까. 네. 마이너스 표시 가로 없이. 네. 올려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 이제 반대편으로 갈 때는. 네. 그 다음에 또 2021년도 기말 32,000원 과대계상됐다고 그랬죠. 네. 그럼 과대계상됐으면 이게 올라갔으면 밑에 있는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네. 가로 넣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여기서 단기 순이익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거는 여기 뭘 구하라 그랬느냐면 뭐 2월 이익 잉여금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익 잉여금을 물어봤었어요. 아까 5회 거 6번은. 네. 근데 여기서는 단기 순이익만 물어봤네요. 일단 처음에 네. 짚을 때 이거부터 짚고 갔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2020년도 1월 1일 날 1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네. 취득을 했으면 100만 원 취득을 했으면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죠. 기계장치를. 네.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대? 다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죠. 네. 예. 그랬으면 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 이렇게 그해 20만 원 비용으로 고쳐야죠. 중대한 오류니까. 네. 20만 원 비용 잡아야 되죠. 네. 그쵸?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은 주니까 이렇게 제대로 고쳤다는 표시가 이건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2021년도도 여전히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20만 원 또 잡죠. 네. 또 20만 원 잡죠. 계속. 네. 비용 계속 잡을 거니까요. 비용을 잡게 되면 이익은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건 2022년도 거니까 이건 하실 필요가 없죠. 네. 왜냐면 2021년도 거 당기순이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10일 날 이번 연도 거 지금 상여금인데 1월 15일 날 주더라도 이번 연도 거죠. 예? 이번 연도 네. 여기 보시면 네. 연말 상여금 지급 결정이 됐잖아요. 2021년도 건데 지급을 2022년도 해서 그렇지 이번 네. 연도 거죠. 이번 연도 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네.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다 얘네들 더하시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더하면. 네. 29만 7천. 정답은 3번이죠. 29만 7천 원 감소. 네. 만약에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여기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면 84만 원에서 29만 7천 원 빼가지고 더해진 금액이 여기 정답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단기 순이익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저 잠깐만요. 네. 좀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도 이게 만만치가 않겠더라고, 7번. 이거는 이제 6번, 5회 6번하고 같이 비교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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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10만 달러 차입을 했어요. 네, 10만. 근데 평소에는 이자 얘기는 언급이 없고 이것만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원만큼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갚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10원만큼 계산해서 금액 계산해서 10원 해서 100만 원만큼이
오히려 더 갚아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자까지 있네, 이자. 음, 그래서 어려워,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겠더라고요. 2020년도 10월 31일 이자는 이렇게 100만 원 나온 거 알겠죠, 이렇게. 에, 에, 그랬는데 이자가 지금 10만 달러죠. 에, 에, 예,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910원으로 계산해야 되죠. 일단 에, 에, 이렇게 910만 원으로 아니 910원으로 계산해서 그중에 이자가 10% 에, 에, 해서 계산해 보면 이자가 이만큼 이자 비용이 에, 예. 얘는 에, 지금 손실 생겼고 올라갔고 오히려 더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잖아요. 에, 에, 그래서 이후 10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개하시잖아. 에, 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외화 100만 환산 손실로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실 거잖아. 에, 그리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910만 원 이렇게 잡으실 거잖아. 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910이 그 평가된 환율이죠. 지금. 아니요. 910만 원은 평가가 아니고 이자 비용 계산한 거예요. 아, 이자 비용 이렇게 네. 910원으로 해가지고 네. 요 이자 줘야 돼가지고 에, 에. 이거에 10% 이자 계산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환산한 거예요. 이렇게 환산은 91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는 에, 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건 이것만 하죠. 평소에 이것만 에, 이것만 물어봤으면 그냥 쉬웠는데 네. 이자까지 있다 보니까 이자까지 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1,0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에. 이만큼이 결국은 합쳐가지고, 예, 손실이고 비용이니까 단기순이익 감소했다 그 얘기인 거죠. 에, 에,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2021년 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오히려 또 40원만큼 또 올랐죠. 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40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네. 해서 이 외환차손 계산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인가 보죠? 3번이 되겠어요. 3번. 그 오케이? 5월 31일은 네, 이자 안 줘요. 이자 안 내니까 그것만 그쵸? 한 거죠. 이자는 연말에만. 에, 에, 예. 해서 원금만 이해했어요. 상환하니까 5월 30일은 원금만 상환하니까 네네. 그렇게 된 이해했어요. 거예요. 네. 자, 8번.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 옳지 않은 것. 네. 네. 자, 네. 일단 3번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저기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법인세는 아니지만 안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내요. 이게 틀렸어요. 그쵸? 네. 자, 우리가 지금 다음 10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좀 제가 급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잘 맞는 설명들이니까 잘 보셔요.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 지금 찾으라 그랬습니다. 상표권 이거는 부가가치세 냅니다. 그렇지만 전답 이런 것들 부가가치세 없고요. 상품권 양도도 주식 양도도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소득세 설명 옳은 것. 자, 소득세 우리나라 등록된 외국 선박 항공기 승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그랬는데 요 승무원 거주자로 본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승무원의 경우는 외국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외국 항공기를 여기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이외 기간 중에 장소에 국내에 있을 경우 거주자로 본다 그랬는데 항상 외국 선박이라든가 외국 항공기 타시는 승무원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그 장소가 소득세 내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옳은 거 찾는 문제니까 퇴직소득세는 완납이에요. 완납. 퇴직소득세는 애납이 아니에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해요. 그걸로 납세하면 종결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 근거지.
이게 맞네요. 3번이. 3번이 맞아요.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세금 먹여야 될 때인데 세금을 먹여야 하겠는데 그 소득세 납세지가 주소지로 가잖아요. 소득세는. 그랬을 때 공무원의 주소지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 바로 가족의 생활 근거지를 생활 근거지나 소속 기관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그거죠. 소득세 꽤 납세지를 어렵네요. 예, 몰랐던 게 많이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네. 다음 날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고요. 네. 잘 보셔요. 이렇게. 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은 얘는 예, 그쵸. 예납이고 우리 꼭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그걸로 완납해버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실해요. 좀 설명이. 일단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서 그렇죠. 월급 주는 곳에서 떼는 거.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였을 경우는 그렇죠. 무조건 분리과세이면 납세의무 종결. 무기명 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12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자, 어느 것이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없는 이네요. 없는. 예? 재해 손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받는다고요. 재해 손실은 말 되잖아요. 딱 봐도 언뜻 봐도 재해 손실이니까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만 받는 거.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이 부분도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든 비영리든 이렇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렇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에 있는 원천소득만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내 거 항상 외국 법인은 자, 그 다음에 토지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 동글동글이고 청산소득은 내국법인 영리만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영리. 대해서 법인세 내죠. 네. 자, 이 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지금 잘못된 거 그랬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영위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며 비영리 외국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인세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부분은 안 내도 되거든요. 잘못된 거는 여기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지방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법인세 안 내거든요. 여기 좀 오히려 더 헷갈리네. 이거 보여줘가지고. 자, 비과세 법인이 아니며 자,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을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가 없음. 네, 이걸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며 자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법인세 안 내요. 부가세는 내요. 의무고 의무가 있어요. 법인세는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전체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도 납세 의무를 진다. 맞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세에 납세 의무를 진다. 지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무슨 종중 이런 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이익이 생겼을 때 내야 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없어요. 비영리 내국법인 이렇게 보니까 X잖아요. 그 다음에
입금에 관한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실컷. 여기 지금 정기에 이미 송금으로 처리했던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에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이 재산세 있죠. 환급을 받았죠. 네. 예, 지금 환급을 받아가지고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도 자, 이건 아까하고는 좀 다른 설명인데요. 아까 거는 뭐였냐면 정기에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했던 업무 무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거는 입금으로 잡았던 거, 정기에 입금 잡은 거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입금 불로 보는 것이었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반대네. 그거하고는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전기에 송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을 받았을 때는 이번에는 입금으로 처리한다. 여기가 전기 입금으로 잡았던 거 그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입금 불이고요. 전기에 송금으로 처리했던 이 재산세를 환급을 받았을 때는 입금으로 입금 처리한다. 처리. 이렇게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는 지금 4번이 틀렸다. 네. 자, 마지막 15번까지. 네. 자, 법인세 신고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시는데 일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2천만 원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법인세 비용 이거는 플러스 해야 되죠, 무조건. 다시 네. 계산해야 되니까요. 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한 것도 비용 인정 플러스. 못 받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이렇게 재고자산의 평가하고 관련된 거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거는 네. 평가 입금 증으로 돼 있죠. 네. 이건 마이너스 처리하셔야 돼. 네. 평가 증이니까 입금 잡았는데 이거 빼야 돼. 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이거는 이건 처분 이익은 입금으로 봐야 되니까 넣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해당하는 거는 더하기가 맞아요. 네. 이렇게 처리하셔서 얼마래요? 282만, 262만, 260 잠깐만 뭐가 안 맞는데요 금액이? 다시 계산 잘못했나 보다. 20 아까 그거는 맞는데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네, 해서 빼기 2.2 해서 2,670만 원 금방 했던 거하고 맞죠? 네. 네, 나머지 더해주시고 자산의 평가 증 이거는 빼기 입금 인정 못 받아가지고 입금 불로 네. 가주시고요. 이렇게 해서